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해보는 생방송 정치본색인데요. 진행을 맡은 저는 노동일입니다. 오늘의 주제 100일 기자회견의 후폭풍입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요. 함께 집중 분석할 두 분 모십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차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이예희 기자 나와주시죠. 생방송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100일 기자회견의 후폭풍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성찰이나 앞으로 국정 방향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국민 뜻을 받들어서 군골쇄신하겠다는 정도로만 언급했습니다. 구체적 설명보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건데요. 다만 국민의 관점, 국민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국민파리로 초심 돌아가려는 윤 대통령일까요? 왜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지 궁금한 민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기대가 곧 실망으로입니다. 기대가 곧 실망으로. 제목이 결론 그렇게 내려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 결론을 바꿔야죠. 아니,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일단 뭐 기대가 실망인지, 어쨌든, 맛은 있었지만 짰는지, 짜지만 맛있었는지 두 분께 좀 먼저 여쭤보죠. 그거부터. 총평, 또 뭐 인상적이었던 부분, 이런 것 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그 기자회견을 했으면 그런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 전의 대통령들이.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아침 도어 스태핑하면서 기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날 현안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안 나온 것은 없어요. 네. 물론 뭐 답변을 좀 피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피해가는 그것도 그 입장이거든요. 너무 민감하면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는 그것도 입장이에요. 그것도 답변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도어 스태핑을 매일 아침에 하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도 또 처음에 40분이 예정이 됐었죠.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질문 더 받겠다 하고 질문도 더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보충 설명할 것도 있다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 앞에서 한 20분 동안 막 그 이야기한 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이렇게 또 그 비판을 하는 쪽도 있던데 20분 동안 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100일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준석과의 갈등 이런 것만 언론에 다 알려줬고 언론에 홍보가 안 되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면서 뭐 소주성 그 폐기한 이야기, 경제 기조로 바꿨다는 이야기, 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이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했는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왜 뒀는지, 또 법무부에 왜 인사검증을 맡겼는지 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설명을 했다.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문일답 과정에서 또 기자들이 민감한 부분은 또 못 물어본 것도 있어요. 비서실 그 사적 채용 문제나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것은 시간 관계상 못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건데 왜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모두 발언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질문 나왔어요. 질문이 나왔어야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짜게 평가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첫 기자회견을 언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짜지만 그래도 맛있다. 예, 그럼요. 양념도 좀 있었죠. 아마도 차 교수님 생각은 저는 맛있었지만 짜다? 아니요, 뭐 맛도 없었고 짜다? 예, 뭐 솔직히 좀 맹탕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대통령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모 방송에 출연했는데 총평을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소문난 잔치다. 소문난 잔치. 그 뒤 말은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는 안 했는데 시청자들께서 다 그 미로 짐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예. 천원 잔치지만 소문난 잔치. 역시 먹을 게 없다. 역시 먹을 게 많았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국정 지지율이 지금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기는 성적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100일 동안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는 낙제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기자회견에 나서는 대통령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국민들이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에 대해서 던지는 해초리를 저는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는 자세로 봐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적을 매겼지만 난 성적 참
내 스스로 매긴 정성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런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해초리 대신 오히려 상을 달라는 듯한 태도 여러 거 비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당혹스러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정작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보다는 앞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잘했거든요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지금 국정 지지율이 바닥이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많은 언론들,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국정 기조의 변경, 그리고 또 대대적인 인적 쇄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정작 그런 알맹이들은 다 빼버렸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도스태핑에서 보여줬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적지 않아 상당히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제 100일 그 기자회견 평가는 이제 조금 엇갈리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럼 그걸 보시면서 앞으로는 그럼 좀 나아지겠는가? 국민들이 네. 그렇게 평가가 사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나아질 수 있겠다. 현재까지 평가가 좀 박하더라도. 네. 이런 어떤 단초는 보셨나요? 좀 차 교수께서는 뭐 그야말로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대신 본인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쭉 네. 해왔던 태도대로라고 했는데, 그래도 민심 지지율 낮은 건 알고 있다. 원인이 네.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좀 피해갔지만 알고 있다. 네. 인적 쇄신 요구 알고 있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이런 거에 저는 조금은 그래도 앞으로 뭐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뭔가 하나의 그 좀 실마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그건 그럼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국정 규제의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은? 변화가 그러니까 그 전임 대통령들처럼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처럼 충격적인 요법은 안 쓰겠다는 게 어제 기조였어요. 네. 뭐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나 아니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 차근차근히 지금 그 휴가 기간에 그동안은 그 뭐 숨쉴 틈도 없이 달려왔고 휴가 기간에 구상을 했고 그것을 좀 더 앞으로 현실화 시키겠다 하면서 국민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표현은 참 멋있었어요. 예, 국민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오늘 조간 보니까 두 군데서 그걸 제목으로 뽑았던데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고 저부터 앞으로 분걸 쇄신하겠다. 이거 상당히 큰 각오를 밝힌 거거든요. 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어제 그 40분 제한된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보기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갤럽 기준 같으면은 부정평가를 한 이유를 쭉 물어봅니다. 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인사잖아요. 무조건 항상. 인사죠. 예, 그러니까. 예, 인사 문제인데 그래서 네. 또 인사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4개월 만에 그 유우익 그 비서실장을 실장 비롯해서 8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해서 다 추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서 잠깐 반짝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종의 핀셋 인사를 하겠다. 네. 교육비서관을 바꾼 것처럼 또 홍보 라인이 약하다고 하니까 김원혜 그 전 대변인을 투입을 하겠다. 그 이야기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그런 말이 그런 나오고 있죠. 관측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도 윤석열 스타일을 보여줬다고 봐요. 과거 어떤 게? 그러니까는 이 핀셋 인사라든가 대대적 인식 쇄신이 아니고 네. 핀셋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지지율에 뭐 역대 대통령들 전부 다 지지율 1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네. 지지율 수치보다는 원인을 그러니까 무엇이 민심이 나를 거부를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따져봐서 그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방침에 이 행간에 다 녹아 있어요. 네. 행간에 녹아 있는데 일부 언론이나 이 평론을 하는 쪽에서는 그 네. 행간에 있는 뜻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네. 이 맹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차재원 교수께서 썩 웃으시는데 아니 행간을 읽어야 되면 그렇게 행간을 읽는 건 너무나 사람들이 다르니까 네. 그 행간의 숨은 뜻을 확실히 밝혀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밝히면 또 저기 말투를 가지고 문제를 삼겠죠. 너무나 뭐 거친 말투. 그렇습니까? 예전 그 YS 때 같으면 네. 이런 상황이면 하루 아침에 그냥 싹 바꾸고 아, 그렇죠. 놀랬지?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잘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그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올지 이게 중요하고 과연 그게 국민 뜻에 부합할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각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맞습니다. 건데.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분골쇄신하겠다. 네. 그리고 뭐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잘 받들겠다. 그리고 뭐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다. 네, 국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상당히 좀 변하려고 하구나. 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꽤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인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그 부분 물어보니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네. 여전히 지금 실천에 대해서는 이 지금 발동이 너무 안 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따져보고 어제는 따져보고 대책을 놓고 내놨어야 뭔가 된다. 내놔야 되는데 네, 네. 국민들은 정말 지금 따지고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난 뒤에 결과를 지금 다들 기대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걸 내놨어야 된다는 내놨어야 대책을. 된다는 거죠. 그 결과물을 내놨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뭐 지금 100일밖에 안 됐고 지금 남은 이 기일이 뭐 1700일인가요? 뭐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민생의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하루하루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이 뭔가 좀 안정되고 대통령이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혼선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 인사라고 하지만 핀셋 인사 그 자체도 아직 물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지금 거죠, 예,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핀셋 인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하고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핀셋 인사의 그 대상이라는 인물 자체도 네. 물론 뭐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 과거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상당히 홍보 기능을 상당히 네. 잘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불과 2달 전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졌던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는데 그분을 굳이 모셔와서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소위 말하는 또 다른 해전문 인사고 국민들이 지금 인적 쇄신을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인재풀을 좀 넓혀서 네. 새로운 인물들을 지금 발굴하고 그러한 탕평을 통해서 협치와 통합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대하고는 정말 어긋나는 또 첫 단추를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차재근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와대를 출입을 오래 했거든요. 청와대 출입하면서 뭐 예. 대통령의 지재 이런 것도 뭐 시스템도 많이 알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어제 이야기한 것을 놓고 과거 대통령들처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YS처럼 네. 이렇게 막 일거에 확 바꾸는 메시지를 내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왜 스타일이 그러냐면 다르다? 스타일도 다르고 네. 기자들과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는데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굳이 안 했어도 돼요. 사실은 100일이라고 해도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일 기자들을 만나는데 뭘 새로운 걸 또 이야기를 하느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소통을 더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은 큰 방향을 밝힌 거는 맞잖아요. 국민과 함께 가겠다 뭐 큰 방향을 밝혔고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도 핀셋 인사를 하겠다. 그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가지 않으면은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네. 과거 같으면은 구체적인 강론은 도어 스태핑에서 그렇죠. 짚어볼 도어 수가 있다. 스태핑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면은 기자들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 기자회견 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런 데서 정확하게 마스터 플랜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 해에 이런 거죠. 그 다음 해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네. 기자회견을 과거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네.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혹시 예. 얘기하신 대로 예. 행간을 좀 읽어보실 의존은 없으십니까?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왜 안 읽으려고 그러냐 좀 그러시는데. 행간을 일단 영어로 표현하면 리더 비트윈 Between the 라인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인 자체가 어디 있는지를 국민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이 국민들에게 그래 어려운 걸 요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그래도 같은 국민은 안 되지만 아니 저 같은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름대로 정치를 오래 봤던 사람이라고 네네. 하더라도 지금 어제 사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행간을 읽었을 때 봤을 때는 네. 뭐 우리가 앞으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그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봤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당면하기 싫은
자신이 끌끌어온 문제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네. 일종의 뭐랄까요, 무책임한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역대 정권에 많이 비판했던 유체이탈 합법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되풀이 되는데 더 심하게 반복되고 있다.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사실 당면한 여러 가지 지금 국정의 혼선을 수습할 과연 의지, 능력은 고사하고 의지 자체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저는 좀 이제 행간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인사쇄신이라든지 또 지지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좀 변화가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고 윤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지지율 물어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예, 연연하지 않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메시지가 바뀌었죠. 조금은 그죠? 조금은 그걸 엄중하게 보고 있다. 어떤 분이 그것이 그랬었죠. 민심을 읽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민심을 읽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걸 알고 있고 뭐 거기서 뭘 잘못했는지를 좀 따져보고 있다 이런 거고 인사 문제도 그걸 이제 뭐 이미 숙고를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숙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지금 연구 중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그래도 뭔가 변화의 조짐은 이제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었는데 아까 하신 대로 뭔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 줄 좀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부터 다시 한번 또 이혜희 기자에게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야 안 가리고 싸늘한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생각, 말, 태도가 문제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질타를 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의 공개 비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나몰라라식 태도가 이준석의 공격 범위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통령 편을 들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여야 안 가리고 싸늘한 반응 이것도 좀 그러네요. 이게. 여당은 박수, 야당은 비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뭐 여당의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 입장을 네. 반영한 그런가요? 듯한 태도도 뭐 네. 읽히지 않나요? 오늘은 이 주제를 깨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두 분 열심히 깨십시오. 깬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의뢰 그렇잖아요. 네. 거기나 뭐 현 정권이 아니더라도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늘 야당은 비난하고 뭐 여당은 그래도 잘하셨다 이렇게 박수치고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근본 몇 가지 이제 디테일에서는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좋은 답변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분란 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예. 이걸로 네.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윤 대통령이 대답을 참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개인을 또 겨냥해서 발언하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아니 아니 제가 기자라고 해도 네. 어제 그 기자에게 질문했던 그 기자의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질문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의 전곡을 찔러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긴 하지만 이 비상 상황을 사실 결정적으로 결정적인 내관이 됐던 부분은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히 듣고 싶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거기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질문한 네. 기자의 아마 질문 의도가 그거였지 그렇습니다. 않나 생각이 드는데 행간을 읽어주시네 거기서는. 아, 그러네요. 청와대 아니. 기자 입장에서. 저는 그 기자 질문만 그냥 네. 받아들여서 해석했을 네, 때 네, 네. 그건 행간을 읽을 필요가 없죠. 농담이고요. 읽을 필요가 없고 네. 사실은 뭐 어제 그 질문한 기자도 제가 옛날 같이 방송을 하면서 그 기자가 나름대로 약간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요?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적 인연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사적 인연이 아니고 그 기자의 스타일을 알기 예, 때문에 어쨌든. 저 친구는 저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는 예, 근데 생각을 윤 했고요. 대통령의 어떤 답변의 적절성 어떤 분들은
무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걸 또 대응하다 보면 이준석 대표가 또 받아치고 막 이럴 거니까 이런 얘기하던데. 앞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반응은 다 이거 박수를 치고 야당은 상당히 이렇게 좀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죠? 그렇게 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여당 내에서도 흔쾌하게 박수가 안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문제에 있다고 그래요? 보는 거예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지금 뭐 익명을 빌어서 이야기는 하긴 네. 했지만 이 지금 윤 대통령 이번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지 못했다고 강한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지금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민생을 챙기느라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 맞다고 한다면 저는 정무라인, 홍보라인 당장 갈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고. 그렇죠. 맞고. 그거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음. 내부 문자 이거 지금 총질 문자 나오는 바람에 네. 완전히 대통령이 이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회피한다고 회피될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저는 다른 정치인들의 주장에 논평하지 않는다고 예,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정치인의 주장 때문에 비롯된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지금 그 메시지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국가적인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그 입장 해명이나 또는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가장 또 이 정치적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이준석과 같이 갈 수 없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3일 그러니까 이준석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남겨뒀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요? 그날 기자회견 문답을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진 것은 사심을 가진 윤핵관들의 그러니까 이 지금 네.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의 왜곡 또 그 이제 이감 이것 때문이라는 식으로 분명한 그랬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그날 뭐 개고기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그거는 자신이 얼마만큼 이 지금 그런 상당히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했던가를 네. 하나 나타내기 위한 한 비유법으로 저는 봤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을 대통령실에게 넘긴 건데 네. 어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공을 그래도 찬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관리가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어떻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답이죠. 지금 이야기했던 게. 그래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네. 그냥 숲 피해가는. 제가 어제 예. 이거 질문을 제가 받아 쓴 게 있습니다. 어제 질문이 5번째 질문이 나왔는데 네네. 이렇게 물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네.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준석에 대해서 이 공격을 해달라는 거예요. 공격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준석 때문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번 사태가 일어난 그 내간이 그 문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내부 총질. 내부 총질이라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가는 그거지만은 하약을 만든 건 이준석이에요. 처음에 하약고를 만든 네. 거는 본인이 윤리위에서 징계가 되고 성접대 의혹까지 생기고 그 하약고에 대해서 건드려 달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 하약고를 건들면 그거 터지죠. 그러면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 그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할 거예요. 네. 심지어 이 민생 국민 안전에 매진하느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준석이 바로 받아쳐서 불경스럽게 나는 기자회견 안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롱한 거죠. 조롱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이면서 공격을 할 게 뻔한 이런 상황이어서 네.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진중근 교수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이건 한마디로 하면 이준석을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죠. 뭐. 예, 무시해버리는 무대응 전략으로 무시죠. 가는 거죠. 사실, 예. 무시해버려야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은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특히 또 민주당에서도 또 공격을 할 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국민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국민 앞에서 지금 그 시점까지는 당 대표였나요? 그 당 대표에서 어쨌든 뭐 전 대표 전 대표가 된 거죠 사실. 예, 그 시점에 네. 그 시점에 바로 전직 여당 대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무시하는 전략을 한 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 덫을 친 거예요. 이준석이 개국이 발언까지 하면서 덫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국이 윤 발언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내려고 유도하려고 예, 덫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체 걸리면은 그 하얗고도 터지고 덧체도 걸리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의 수사가 아니잖아요. 발언하는 게. 네. 발언하는 게 정치인의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참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무시도 일종의 전략은 뭐 분명하죠. 분명하지만 무시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럼 가만히 그거 가지고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십니까? 하고 하지 네. 않잖아요. 그 바로 나와서 또 그렇죠. 그거 따로 돌려서 그렇죠. 다 그대로 돌려주고 저는 뭐 당내 민주주의 매진하느라고 보지 않았다 불경스럽게더라고 하는 거죠. 진짜 불경스럽죠. 참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니 근데 그 윤석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진짜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대응하든 안 하든 그렇게 유준석이 아니 근데 그 반응이 나올 하나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되고 난 뒤에도 이준석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직격탄 쏘지는 안 했어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분리를 했다는 거죠. 아까서도 말씀드린 13일 기자회견까지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였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을 거의 쏘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해법의 여지를 남겨놨단 그렇죠. 말이에요. 해법을 남겨놨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이 사실은 이 하야권은 벌써 터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이준석을 무시하는 것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수습이라는 것 자체는 누가 해줍니까? 그건 국민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냐의 부분인데 네.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면 윤 대통령이 목적하는 소개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국정 지지율 반등을 통해서 이 지금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바보 노무현 하면서 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원칙을 고수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굽히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정치적 성취를 거둬내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상당히 그러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 지금 해자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에 있어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특히 힘이 강한 사람이 굽히고 들어가면 그거 자체는요. 결국은 최종의 승자는 그 굽히고 들어간 이 힘이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준석 문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아직도 차 교수께서는 아직도 뭐 타협의 여지가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돌아올 수는 이제는 안 된다. 강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그러니까 취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루비콘 강을 걷는 것. 예. 뭐 오늘이나 또 뭐 빠르면 오늘 또 내일이나 뭐 어쨌든 뭐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또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 짚어보고 싶은 것은 도어 스태핑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매일 도어 스태핑 하니까 뭐 특별하게 뭐 기자회견에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셨나 봐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어제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나는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하겠다. 하지 말랄 때까지는 하겠다. 이건 어때요? 이거 좀. 저는 그 말이 어제 핵심이었다고 봐요. 기자회견 중에. 네. 기자회견 중에 제가 가장 그 귀에 쏙 들어온 말이 그 말인데 휴가 기간 중에 그 도어 스태핑 그거에서 괜히 뭐 지지율 떨어지니까 당장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계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한다고 하고 하지 말하면 뭐 못하겠지만은 그리고 어제 이 처음 나온 이야기 같은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 집무실로 옮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도어 스태핑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우리 자정 교수께서 또 뭔가 말씀하시는데 자꾸 웃으시는데 아니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 어떤 뭐 나중에 갖다 대는 명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정말 그게 가장 큰 효과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도어 스태핑을 한다는 거. 매일 아침에 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만나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을 그리고 그 참모들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고 왜 좀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또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부 언론에서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나 그 이전에 청와대를 한번 출입을 해봤으면은 그 도어 스태핑 자체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내용은 비판이 뭐 있어도.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말랄 때까지 계속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기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것이 5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결국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바로 그분이 계속하겠다는 게 귀에 쏙 들어오셨다 그런 말씀인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의 존재를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요리사도 아는 최순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모르고 소문은 저도 들었어요. 네. 최순실이라고 듣지는 않고 어떤 그 여성이 계속 만나서 뭐 사담도 나누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최순실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만약에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은 도어스태핑에서 물어보겠죠. 네. 이런 말들을 시종에 놔둔다. 그러면은 그거 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한덕수 총리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대통령에서 고집이 좀 세시잖아요. 그런 건데 제2부속실 얘기 나왔을 때, 네. 네? 근데 어떻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은 정말 어떤 이거 부분은? 네, 많이 정말 비판도 많고 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 저도 어제 네. 그 도어스태핑 부분은 저도 뭐 사실은 이거 잘 그러니까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네, 도어스태핑 처음 도입됐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신선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도 뭐 하셨습니다만 네. 뭐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대통령의 동선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매일매일 노출된다. 그건 상당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는 국정에 대해서 가릴 게 없다. 다 그 국민들에게 까발려드리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근데 취지로 또 문제는- 얘기하셨죠. 예, 그렇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 도어스태핑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변할 것이냐. 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네. 사실은 이번 휴가 복귀 이후로는 상당히 정제되고 네. 절제된 메시지를 내려고 먼저 노력하고 앞에 예, 얘기하시고 그렇죠. 모두 바로 그런 하고. 부분들은 그러니까 차차 개선이 되리라고 볼 거고 저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내내 이러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를 해서 본인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감정이 실린 또는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뭔가 그 자신의 태도를 내보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솔직하게 또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감응하겠다는 태도로 놓는다고 그게 한다면 소통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쌍방향 그렇게만 된다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저도 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까? 봅니다만 네. 현재까지 어제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본인의 마음의 준비나 태도의 전환까지 가기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는 생각이 네. 든다는 거죠. 그분은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신데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계속 일단 청와대를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청와대 출입을 한 기자들은 정말 네. 저는 지금도 혁명적인 변화죠, 맞아요. 가슴이 뛰어요. 네, 그래요. 제가 다시 대통령실 한번 출입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들 정도로.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저 후배가 저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뺐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어스태핑이 신선하고 정말 새로운 시도라고 혁명적인 변화라는 건 인정하는데 이게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지금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신다면 정말 밤잠을 줄이셔서 산모들하고 논의하고 같이 모여야 될 건 아니잖아요. 요즘 뭐 단체 SNS도 있고 뭐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밤잠을 줄이시고 준비해서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제 같은 기자회견을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두 분 다 도어스태핑은 정말 계속 하셔서 5년 내내 하시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주제 한번 만나보죠. 예. 세 번째 주제는 더 큰 위기 불가피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내부 총질 문자나 사적 채용,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같은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내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인데요. 또 30분 정도였던 질의응답 시간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면 전환은 없고 상황 악화만 초래한 윤 대통령. 언제쯤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세 번째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더 큰 위기, 더큰 위기. 가피 아니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가? 두 분의 고견을 들어서 그걸 이제 충돌 코스가 아니고 뭔가 네. 피할 수 있는 더 큰 위기를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보시고 지금 이제 주제가 기자회견이니까 기자회견을 보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뭐 이준석 문제도 그렇고
뭐 도어 스태핑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네. 일단 지지율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위기라는 것이 지지율이 뭐 지지율이 어떻게 떨어지면 하면 올 수 있냐, 반등책이 국정 있냐. 동력이 안 생기니까 네. 떨어지면은.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을 했지만 한 2번 반등할 때가 있었어요. 한 1%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하락세가 멈추는 때. 네. 그게 2번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것이 2번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 첫 번째는 권성동 문자 메시지 그것 때문에 다시 무너져 버렸어요. 반등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있었는데 박순애 초등학생 입학 연령 5세 네네네. 그것 때문에 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난 지난주까지 나타난 것 보면은 또 갤럽 조사 기준으로 오히려 1%가 오르고 반등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고기 하는 바람에 네. 저는 그러면 이것이 또 세 번째 반등 기회를 놓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토요일을 포함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RN서치 네. 조사 같은 데서 보면은 네. 30%대 재진입을 했어요. 30점 몇 %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준석 리스크가 지금 제거되는 상황이다.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에게 비춰질까? 네. 이준석이 저렇게 막 거의 막장 같은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그런데 이준석이 너무 나갔기 때문에 올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결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을 저는 여론조사 몇 군데서 읽었거든요. 오히려 위기의식을 부추길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오늘 이준석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잖아요. 공천 학살 당하고 나서 친박이. 통 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이 국민의 속은 것을 이준석은 본인이 속은 거를 모르겠지만 왜 국민이 속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 정도까지 되면은 결국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자리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민심이 흘러간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물론 뭐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고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더 큰 위기를 불가피가 아니고 피할 수 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준석 리스크가 제거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죠. 그런 쪽이 하나 있고. 제거되고 네. 인사 문제도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핀셋 인사를 정말 국민들이 저기는 아니다 싶은 때 탁탁 찍어서 원래 검사들이 수사하면서 핀셋 이 수사 잘 하잖아요. 네. 딱 아픈 부위만 딱 찍어내는 거. 그래서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하면은 저는 인사 문제도 그렇고 부정평가 첫째 이유가 인사 문제인데 인사 문제도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앞으로 지지율이 좀 상당히 반등을 하면서 네네. 국정 동력도 얻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리스크는 제거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사에서 조금 뭔가 이제 뭐 보강 뭐 문제 있는 인사는 뭐 물러나게 하고 하지만 대대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보강 인사가 있으면 더 큰 위기가 오는 것보다는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준석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예 안 나왔죠. 모르잖아요. 네. 만약에 이것이 인용될 경우에는 더 큰 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또 설사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 지금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총질을 해야 될 경우에 네. 저는 그런 부분들도 민심에 상당히 악화되는 요소가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네. 결국은 그러니까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의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의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이 공격들은 좀 과유불급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이 스스로가 지금 정치적 묘회를 파는 그런 결과도 될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서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국민 관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휴가 때 복귀하면서도 내세웠던 키워드가 국민 관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지금의 가장 큰 현안은 뭘까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 보면 상황이 그러니까 보면 지금 뭐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뭐 탈원전 정책을 바꾼다 또 이 지금 이 주택 200만 원 뭐 이런 값이 안정됐다고 공급 계획도 밝히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더 부각되는 문제는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그 키워드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초심이거든요. 네. 초심은 결국은 그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사의 문제인데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뭐 핀셋 수사 검찰 잘한다지만 검찰도 잘하는 거 있습니다. 별건 수사도 잘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인사도 좀 별건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좀 네. 대폭적으로 인사를 하되 인사의 그러니까 지금 인재풀을 좀 대폭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탕평하고 네. 통합과 협치를 하는 하나의 초석으로 삼는 그러한 노력들이 돼야만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의 연장선을 따지면 이준석 리스크는 극복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쉽지는 이준석 않다. 대표 본인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뭐 가서 네. 방송 출연하고 해서 네. 비판할 것이며 또 뭐 본안 소송까지 계속 할 것이다. 그걸 조용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강제로. 아니 그래서 그걸 네. 강제로 그러니까 조용시킬 수는 없지만 예. 민심이 돌아서 이준석에게 돌아서서 윤 대통령을 돕자는 식으로 갈 경우에는 네네네. 그거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까 제가 국민 관점과 초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니, 무대응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거는 윤석열 그거-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는 저 만나고 해서 어. 이렇게 수습할 시간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네. 루비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민심을 당길 수 있는 네. 적극적인 조치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민 관점과 초심이라는 그것을 실천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고요. 예. 나중에 또 이제 어쨌든 뭐 네.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뭐 시간이 짧기도 했겠지만 민 대통령이 뭐 자발적으로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2부속실을 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문제는 질문이 안 나와서 답변을 못했을 뿐인데 빠졌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짚어야 되나요?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저는 물론 김건희 여사 쪽에서 아주 미숙해서 실수하는 것도 있다고 보지만은 네.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리스크에 그 프레임을 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네. 대선 때부터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비율이 3이면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게 7 정도 됐었습니다. 네. 약한 골이라고 보고 계속 이렇게 경향을 해서 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김건희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왜 그 이야기는 안 하느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네. 이것이 그렇다고 제2부속실은 본인이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부속실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공약 깨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공약 깨라. 그러면 나중에 또 공약 깼다고 또 막 비판할 그러겠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프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선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질문이 나왔어도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원론적으로 뭐 어쨌든 자중자애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고쳐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지금까지 그 김건희 리스트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어요. 뭐 물론 몇 가지 뭐 사적 채용 문제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문제들 뭐 경력을 가장했다든가 이런 논문 것이 있고 문제. 뭐 논문하고 예. 도이치모터스 뭐 조가 조작 이것은 지금 한 번도 검찰에 소환도 안 된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잘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몽땅 집어넣어서 김건희 씨를 공격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준석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죠. 그것도 대응이다? 그런 지금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그렇다고 상황에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졌던 프레임 네. 이걸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뭔가 대응 전략을 그렇죠. 윤 대통령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죠. 네. 모 신문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네. 김건희, 무속 이게 무한 루프다.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계속 잊을만 하면 되풀이 돼서 네. 지금 윤 대통령을 상당히 괴롭히는 사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사법적인 그러니까 지금 사법적인 혐의 그런 부분들에서 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를 지금 뭐 안 내고 있는 부분은 권력을 지나치게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저는 현 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네. 것이고요. 근데 그것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형식 논리로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냐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쟁점이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라고 네. 국민대학교 교수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대학교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네, 진실평가위원회가 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 양쪽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 아니라고 바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강원 토론인가 가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부인은 그러니까 이 논문 표절 논란이 나오니까 20% 정도만 되면 막 그러면 지금 이거 논문 그러니까 학위를 철회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지금 그러면 국민대학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국민대 교수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동문이 반발하고 학생들이 반발하고 네. 그 여론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 박사학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박사학위 그럼 우리 그럼 자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박사학위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숙명여대에서의 석사학위도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따르니까 네. 제가 이러한 부분이 좀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제가 이런 진실이 밝혀지기 절때까지라도 저는 이걸 반납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네, 나가면서 네. 뭔가 숙이는 모습과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뭔가 끌어안으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조치를 안 할까요? 어쨌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이재명 후보가 학위 반납했죠. 반납인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걸 어쩔 수 없고 그걸 어떻게 뭐 그게 정치쇼예요. 무효화시킬 수 없는 정치쇼 하는 거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무슨 쇼라도 얘기하시는데 할 필요가 쇼라도 있는데 빠른 그거에 이제 쇼라도 하면서 그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책이 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영 비대위 역할입니다. 아, 예. 그죠? 조영 비대위가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제 뭐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걸 보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조영 비대위 잘할까요? 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네. 저는 그 개고기 발언부터 오늘 그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윤석열 네.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길을 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그 1월 8일 내년 1월 8일 되면은 이 그 당원권이 복귀가 되죠. 정지가 풀리죠. 예, 그러면은 1월 9일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준석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하면은 여론조사 그 30 본경선에서 3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지난 그 작년 6월 달처럼 나경원 후보가 당원에서는 앞섰지만은 여론조사에서 진 것처럼 이준석이 다시 당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나도 쏟고 뭐 국민도 쏟았다고 한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12월 전에 전당대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조기 전대 이른바. 그러니까는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기국회가 12월 초에 끝나죠. 네. 끝나면은 그것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고 하면은 1월 네. 9일로 넘길 수도 그거는 의도적으로 넘길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넘기면은 더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것은 리스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민주당에서 2월 28일 되면 초강성 지도부가 탄생을 해요.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초강성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은 지금 한 거기에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거기에 8월 비대위가 28일. 맞대 그 강성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할 텐데 네. 지금 비대위 체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된다. 예. 우리 그 비대위에서 좀 조언을 하시고 잠깐 짧게. 아니 오늘 뭐 보니까 지금 사무총장을 김석기 의원을 바꿨죠. 임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비대위가 국민의 민심을 이룬다고 한다면 용산 참사의 당사자잖아요. 좀 더 그러니까 민심을 고려하는 측면이 부족했다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줬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대위도 역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비대위도 민심을 제대로 읽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민심을 제대로 읽는 그래서 수습책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정치본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